네, 2022년 새해 잘 맞고 계시죠? 오늘 새롭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 그중에서도 경제 정보의 불균형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재용이고요.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새해에 아주 야심차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온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경제를 즐기시라고 편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경제 마무리 함께할 정철진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에 경주마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게 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철진이고요. 저도 돌고 돌아 네. 다시 한국경제TV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경주마로서 이제 오게 됐고 여러분에게 매주 월요일 쉬운 경제 해석, 투자 해석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비주얼로 선정이 된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오늘 퇴근길을 저희와 함께 또 해주실 정말 프로 중에 프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너무나 핫한 대한민국의 핫한 사람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근길 경주마 첫 방송 기념 특별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빰빰! 경제계의 BTS 김동환 소장님 어서 오세요. 왜 이러십니까? 쑥스러우세요? 근데 여기가 제 친정이죠. 여기서 제가 횟수로 한 4년 정도 앵커를 했고 네. 또 우리 이재용 그 앵커께서는 또 우리의 이웃 사촌이고 정철진 평론가는 또 제가 라디오 할 때 고정 게스트였고 네.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실력과 비주얼을 다 갖추는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2022년 첫 장이 열렸으니까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 우리가 뭐 첫날이면은 좀 솟구치는 장대 양봉을 좀 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0.37% 네. 딱딱 상승을 마쳤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한번 3천을 좀 네. 쾌거로 돌파하고 끝이 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는 2,988. 코스닥은 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워낙 팔아서 네. 기관이랑 이러다가 진짜 첫날부터 한번 천 무너지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살려줬다. 양시장 모두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버텨줬던 그런 하루였었는데 실은 바람은 좀 외국인과 기관이 한번 좀 버텨주는 그런 점을 우리가 2년간 원했었잖아요. 네, 오늘 첫날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또 우리 동학개미들이 정말 선방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장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럴 때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담고 있는 것이 좀 올라줬으면 이게 아닐까 싶은데 김동환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우리 저 치아 임플란트 업체 자기 자본이 한 2천억 되는 회사인데 1,900억 횡령사고가 터져서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2조 원대 시가총액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대형 사고죠. 근데 더 경악할 만한 건 그 돈으로 다 어떤 주식을 몰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스네미캠. 네. 그래서 이게 야 첫날 그 뉴스가 개장 전에 알려져서 야 이게 무슨 신호냐. 사실 하루 종일 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막 질문들이 오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원래 시무식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사장님 시무식도 안 하고 야 재경 담당 임원하고 자금부장 들어와 보라 그래. 갖고 와봐. 아마 소동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중소기업 또 상장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류의 비교적 큰 회사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는데 아마도 이 자금 관리, 뭐 이 격리 회계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로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가 될 것 일반 투자가들도 이런 뉴스에는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해야죠.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정보지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월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누가 또 이걸 조작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월북했다고 아. 그 1,800억 횡령한 사람이 뭐 그런 또 헛소문도 막 돌고 막 하여간 되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전망 사건이 컸었던 것 22사는 같아요. 실제로 주말에 네. 월북한 그렇죠. 사태가 뭐 몇 시간 동안 몰랐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예. 자, 이런 저런 일들이 아주 또 혼란스럽고 긴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 오늘 장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021년을 안 돌아볼 수가 없어서 2021년에 최고 코스피가 장중에 최고가를 한번 뚫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거 한번 되짚어 볼까요? 6.25입니다. 네. 예. 6.25. 6월 25일. 어. 3,316.08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316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좀 예측이 빗나갔던 게 네. 중요한 숫자들은 항상 좀 묘하게 이 운이 많습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월에 팍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가 네. 3,266.23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게 최고치다. 왜냐면 3,266.23 거꾸로 해도 3,266.23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가 고점인가 했었는데 여름에 다시 한번 솟구쳐가지고 3,316을 찍고 그 다음부터 문제의 이제 가을 겨울이 찾아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근데 그때는 3,316 찍었을 때는 야 이제 4천 가는구나. 어? 이런 희망이 또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거시적으로 보면 제가 그냥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삼무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그 주가가 경제를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피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잘 안 나왔어요. 피크아웃이라는 게 고점 찍고 따진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게 경기가 피크아웃한다, 소비도 피크아웃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게 피크아웃이 없었고 또 하나는 헝다가 없었어요. 예, 중국의 헝다 예.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죠. 이 이후부터 헝다가 스물스물 이제 나왔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부동산 리스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도 없었죠. 예, 지금 뭐 연말에 들으셨죠? 뭐 60만씩 막 나오잖아요. 네. 미국에서 비교적 평온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산무, 그러니까 피크아웃, 경기 피크아웃 없었고 중국의 유동성 리스크도 없었고 그리고 전염병도 그마그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친 거고 일시라는 말을 왜 드리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일시적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일시적이란 말을 없애버린다. 네. 슬슬. 그러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그때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 찍고 쭉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라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네. 진정이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에서 4천까지 가겠다 핑크빛 전망이 나온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뭘 보시죠? 그러니까 고객 예치금이 있을 거고 거래량이 있을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거래 대금이 워낙 뜨거웠었죠. 1월에 제 기억으로 진짜 뜨거웠던 날에 하루 거래 대금이 한 60조 원이 넘었었다. 64조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안 떨어졌어요. 한 40조 대가 진짜 오래 이제 유지됐었는데 이제 하반기로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약재 속에서 이제 20조 대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성 싸움이니까요. 주식시장은 그런 거래 대금 속에 시장이 좀 뜨거웠고 너도 주식하냐, 뭐 나도 주식하냐. 네. 기자 때 제가 뭐 200만 투자 인구, 500만 투자 인구 뭐 그랬잖아요. 막 600만 많이 잡아 600만. 네. 이제는 완전히 1000만 투자 인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피크기 기대감이 컸었는데 앞서 이제 김동완 소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 한 가지가 좀 약간 미궁이 왜 뉴욕은 가는데 우리만 못 가느냐의 그 논란이 정말 하반기에는 뜨거웠었고 그게 희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에 주식 장을 얘기할 때 2020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불같이 일어났다가 2021년에는 드디어 이제 선수들의 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서양은 막 떴는데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막 떴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건 그게 왜 이제 그랬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은 그 전염병에 대한 네.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 델타 전에 19에 대한 면역이 생겼어 경제적으로 이미 맞아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맞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미국을 덮친 건데 그 후광 효과는 한국 같은 신흥국에 와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니까 연준의 스탠스 뭘 하죠?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 금리를 올릴 거란 얘기가 그때 이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죠. 원화는 계속 약세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역대급 매수세가 1, 2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네. 개인 매수세가. 개인이 어떻게 뭐 계속 살 수가 있나요? 개인 매수세가 약해지는 그 국면이 이제 매수 공백이 되고 외국인은 계속 물량을 내놓고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도 투자 비중 맞춘다고 계속 물량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6월 25일 이후에 급격히 꺾여버리는 네.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근데 자꾸 중국을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돈 주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를 좀 네.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돈 주머니는 크게 범중국 쪽의 주머니에서 돈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의 중국에 함께 연동되는 경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봤을 때. 외국의 큰 손들이 봤을 네, 때 네, 결국 그러니까 중국 쪽, 홍콩 쪽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금을 안 냈는데 네. 우리만 또 넣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저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 빨랐잖아요. 네. 네, 그 여파도 분명히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서 원화까지 약세되면 못 버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렸고 네. 미국은 달러 강이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버티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제 올해 이슈로 넘겨오게 돼서 이제 서학개미들 뉴욕 쪽에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네. 받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어쨌든 2022년의 개장인데 코스피가 2988.77포인트 마감, 코스닥은 1037.83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약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긴 박스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까 봐. 이게 쭉 길어질까 봐. 그런 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 2,900 정도에서 3,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리 한 장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걱정보다 네. 깨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더 떨어지면 큰데 어떡하나. 박스가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분기만 보면 네. 그냥 올 한 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1분기에 테이퍼링 종료되고 뭐 금리 인상이 어찌 됐거나 하여간 그 재료가 소화가 될 텐데 네. 그때 버텨주느냐 못 버텨주느냐를 본다면 올 한 해는 뭐 거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고요. 버틸 것 같으세요? 못 버틸 것 같으세요? 제가 좀 힘든데 좀 지수를 좀 보거든요. 네. 2780 네. 좀 약간 더 해서 2810 네. 네. 네? 여기를 콘크리트를 딱 잡고 2000 여기만 지킨다면 2780이요? 2800 우리가 전에 한번 갔었던 네. 저점이 있어요. 전저점 2800 초반대 여기만 여기만 요번에 1분기 때 잘 지켜준다면 저는 지금 막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전약 후강도 가능한데 지켜준다면 간다. 예. 근데 못 지키고 무너지면 힘들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차트상으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관상으로는 고개를 좀 제가- 중요시 예, 봅니다. 예, 예. 사실 뭐 지수를 논하고 뭐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그렇게 한데 네. 한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한국은. 반도체. 예. 삼성전자 주가가 네. 이제 8만 전자니 뭐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은 야 이게 주가가 이 경기를 선반영한다는데 그런 것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지난 11월, 12월 달에 40% 랠리를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한 10%대 중반 올랐어요. 네. 물론 바닥 대비해서 오른 건데 그래서 이 반도체 경기를 만약에 그들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상황.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한 15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이렇게 가면 우리 시장은 나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 줄을 대고 있는 그 기업들만 해도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요, 그 시가총액 3, 4, 5위들이 키 맞추기 우리도 할래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투자자가 600만이에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있으시죠? 다 있죠. 저도 네. 있잖아요. 왜냐면 지수 세팅용으로도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 오르면 우리 네. 경기도 좋아져요. 훈훈해질 겁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부터 다른 거 안 보고 삼성전자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제발 올라라. 그러니까 주가 보는 분들도 삼전이 올라가면 씩 웃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으면 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반도체 경기 괜찮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지난해 뭐라고 그랬냐면 겨울이 온다. 이랬어요. 네. 근데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괜찮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을 때 반도체의 큰 조정을 저도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빗나갔죠. 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에 네. 가실적이 나오는데 잠정 실적이 아마도 지금 15조 원을 영업이익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 리포트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춥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봄은 오나? 그 다음에 관건일 것 같은데. 아니,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겨울은 안 왔으나 네. 이게 여기에서 8만이 9만, 9만에서 10만으로 끌어올리려면 네. 이제 봄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봄, 라디오에서 보니까 10만 전자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근데 8만, 9만, 10만 전자 이런 용어가 네. 사실 이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너무 이제 표상화시키는 거라서. 근데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죠. 윈터 이즈 커밍. 네. 근데 제가 그 어떤 방송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냐면 아니 반도체 특별히 디램 가격에 대한 건 로컬 하우스 말을 들어라. 우리나라가 1, 2위 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우리나라 업계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 대부분 많은 경우가 삼성전자 출신이나 하이닉스 출신이에요. 네. 그 디램 반도체 가격을 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얘기를 듣죠? 네. 우리나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확하게 맞췄죠. 예, 예를 들면 하이닉스 9만 원 깨졌을 때 이건 뭡니까 자산 가치로도 사도 된다라고 그런 얘기할 정도로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식시장에 이게 국뽕이 아니라 어떤 섹터에 관해서는 외국 거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한국 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SK 디램이라고 하이닉스가 봐요. 드라마틱하게 올랐잖아요. 그 네. 이후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윈터 이즈 커밍백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디램 가격의 바닥은 치고 네. 현물가도 오르고 또 선물도 고정거래 가격도 조금씩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 주식 얘기할 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먼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지난해 보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계속 이어지겠죠. 이게 이제 비대면 경제라는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19라는 녀석이 가속화시켰을 뿐이지 이 비대면 경제라든지 이른바 언택이라는 건 조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미 다 재택근무를 했는데 일부는 영구히 재택근무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PwC라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잖아요. 거기 어떤 사업부문은 발표했습니다. 영구히 너네는 재택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능력이 없어지는 게 되게 잘 나가는 본부의 직원들이 다 영구히 재택.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언택, 컨택을 떠나서 플랫폼 또 어떤 이런 비대면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최고가를 떴을 때는 둘 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웹툰이다 뭐 이런 것들이 북미 일본에서 다 1등한다. 그래서 성장 엔진도 좋은데다가 여기다가 글로벌 뭔가 1등하는 그 부스터
부스터 샷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이 부침이 있겠죠. 네. 그러나 우상향하는 어떤 구조적 성장주로서의 자격은 당분간 계속 줘야 된다라고. 네. 그래서 2021년에 네이버 카카오를 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네. 진짜 대세일 것 같아요. 네. 예, 하고 이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도 결국 여기에서 다 네. 가져갈 거고 진짜 경제만 바라보면 짱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약간 우려되는 건 시세를 너무 빨리 일찍 준 건 사실이에요. 예,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좋은 조식은 항상 보면 큰 손들이 스마트머니가 네. 미리 뛰어들어서 시세를 지금 한 3배 이상 올려놨잖아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량을 한번 떠넘기고 나면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성, 비전 이런 것과 주가가 네. 약간 좀 미스매치되는 구간이 네. 꽤 나오게 되고 네. 악재가 몰려온다고 또 이럴 때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테크 규제들. 왜냐면 한쪽에서는 저희가 크고 있는 데를 또 견제하려는 세력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가 됐건 뭐 공정거래 쪽이 됐건 그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거 되게 좋죠. 네. 네이버 카카오도 막 장기 투자 뭐 여기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네. 일단 올해만 놓고 본다면 저는 2021년에 나왔던 전반기에 나왔던 그 시세가 너무나 셌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다 이 털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플랫폼은 일단은 뺐고 서학개미 쪽에서도 구글을 그냥 네. 저는 다 컷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독과점 논란이 있고 막 이러면서 쭉쭉 떨어졌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카카오가 그렇게 그 자회사 계열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120개가 넘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카카오 주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복 상장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카카오를 모회사로 해서 사실 작년에 대여급들 카카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카카오페이도 네. 있죠. 올해는 또 카카오 엔터도 나오죠. 카카오 모빌리티도 나오죠. 작년에 또 뱅크에. 카카오 뱅크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누구를 좋은 일 시키나요? 구글, 알파벳을 네. 좋은 일을 시키는데 상장 안 하잖아요, 유튜브. 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상장했을걸요. 그래서 이 핵심 계열사의 이 중복 상장의 문제 네. 또 그 연속선상에서의 핵심 사업부를 분할해서 재상장시키는 이런 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한국에서 법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아마 한국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철진 평론가 얘기도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카오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다 갈아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중복상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교차돼 있는 데다가 이게 한 종목의 주가 이석은 아닌데 네. 이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그룹상의 주가 이석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만 있을 때는 정말 앞서 나왔던 그 대시세가 이해도 됐고 여기서 뛰어들어도 솔직히 괜찮겠다. 뭐 맞으면 맞는다. 뭐 네. 5번의 뭐 분할 매수도.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카카오를 뭐 카카오든 뭐든 가나요? 한 30% 물렸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5에서 한 10% 정도라면 충분히 어떤 이 교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올해 뭐 이런 업종 이런 것도 할 텐데 저는 교체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한 3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다면 그 이상 많이 계시죠. 섣불리 건들 수는 없지만 네. 5에서 한 10% 정도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시는 거죠. 제 의견입니다. 뭐 컷을 한번. 예.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 팔는 걸 별로 안 해봐가지고요. 주식을 사기만 했지 뭐판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럼 언제 파실 거예요? 세 가지 경우에 팔죠 저는. 어떤 네. 어떤 거? 제 목표 주가 달성했을 때. 그리고 제가 오. 그거 어려운데. 저는 살 때 딱 정하거든요. 내가 정해요. 네, 제가 뭐 A 주식을 살 때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거 15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결정하고 사기 때문에 3배.
그때까지 예를 든 거예요. 말을 못. 욕심이.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네. 이렇게 최고가 되는군요. 왜 이러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거 완전 잘못했구나. 확실히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때, 세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 발견했을 때, 이 세 가지만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주식 매수는 기술이고 주식 매도는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술가의 마스터피스, 그죠? 이게 뭐 자주 나옵니까? 평생 몇 번 안 나와야지 이게 거장에 걸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네. 왜냐면 자꾸 실수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할까 봐 잘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 한번 아까 그 2,800 뭐 2,780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난 뭐 하는 거지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약간 오해가 그 저의 1분기의 하나의 그 전망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간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금 비중, 그 조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가장 뭐 기본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떤 자기 생각에서 위기가 뭐 온다라든가 자기 생각에서 뭐 한 10%의 조정이 네. 온다라고 본인의 판단입니다 했을 때는 현금을 많이 주식 팔아서 현금을 쌓아놓는 거 그게 저는 오히려 좀 좋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 예, 그 2020년이었었나요? 2020년, 2021년에 정말 개인의 비극이 실은 이제 곧버스라고 네. 인버스의 2배씩 움직이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힘든 투자자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하락을 예상하고 하락에 투자한다는 거는 진짜 힘든 그렇죠. 영역이라고 네. 보여져서 네. 역시 현금 비중 조절이 가장 조정장에서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아닐까,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자,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역시 그 지난해 올해 핫한 게 반도체 또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언급을 좀 해봤고요. 또 지난해 핫했던 게 공모주 청약이에요. 그렇죠. 저도 몇 번 했어요. 좋으셨습니까? 아니 그 뭐 따상 가고 따따상 가고 뭐 이렇게 하도 그러길래 예. 한번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재미는 있었어요. 어떨까요? 계속 갈까요? 공모주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가 네. 사실 이 저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이 발품을 파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공모주에서 뭐 몇 천만 원, 몇억 번 분은 없죠. 네. 그러면 몇십만 원 혹은 아주 클 경우에 한 돈 100만 원 벌고 네. 적은 경우에 몇만 원 벌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죠. 네. 이거를 무위험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연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1억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1억 갖다 놔야 1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발품 파니까 100만 원 벌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축적이 안 된 분들에게는 이게 그나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정부에서 이거를 야 개인들 좀 더 주자. 그래서 개인 비중 높였고 또 하나는 개인이 만약에 30을 받았다. 그중에 반은 돈에 다가와고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런 제도는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예. 개인 투자자 우대책인데 네.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보다 더 큰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당장 1월 달에 LG 엔솔이 나오죠. 네. 거기다가 현대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모주 불패 신화가 이제 저는 2020년, 2021년에 생겼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공모주도요 물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될 과목이죠. 지난해 돈이 엄청나게 몰렸죠. 가장 핫했던 게 뭐였죠? 크래프톤이었었는데 크래프톤. 공모주 전체 몰린 돈은 네. 80조였습니다. 그래. 하고 실제 투입된 게 한 20조 4천억. 그 돈이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돈이 진짜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종목 올라갈 때마다 다 했었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아, 수익률 1위는 역시 자이언트 스텝. 대단했죠. 10배 올랐을 네. 겁니다.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저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네. 우리 따상상 네. 따상상상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 일단 따만 하면은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런 공모주에
야, 안전마진 있는 시장은 처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5대 남의 특징이에요. 50대 남자들의 특징. 네.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따가 어디야 그러고 바로 팔아버리죠. 아, 그렇죠. 하고 우리가 최근 바로 20년간 시장에서는 이 공모주가 이런 적은 네. 솔직히 없었거든요. 따상상이 웬 말입니까? 네. 예. 보통 공모가에서 이제 시초가 올라갈 때 지금 따가 자연스러운 줄 아는데 네. 그게 마이너스 90%에서부터 200%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10%가 떨어지기도 진짜 숱하게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었으나 정말 작년 2021년 한 해를 놓고 보면 네. 공모주는 불패였다라는 이제 그런 한 해였었는데 네. 저는 올해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미 지금 80조가 어디서 몰려온 거야. 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1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라는 네. 게 있잖아요. 2억 이상을 빚을 진 분들은 DSR 40%에 네. 다 걸려서 아마 카드론, 스탁론 작년에는 스탁론 받는 거 거의 쉬웠을걸요. 네, 카드론으로 여차하면 밀어붙인 적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글쎄요, 이 소득 대비 덜컥덜컥 걸리겠고 또 올해 7월이 되면 1억 이상의 대출을 졌다? 다 DSR 40%에 건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동성 돈잔치가 작년하고 좀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공모주가 시장은 더 커졌는데 네. 이게 작년과는 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작년하고는 다르겠지만 올해도 공모주에 대한 쏟아집니다. 관심은 여전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이고 또 지난해 또 올해 이어질 걸 보면 오징어 게임으로 예. 얘기하는 K 콘텐츠 이게 또 대단했단 말이죠. 그 활약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K 컨텐츠가 정말 대단했었고 저도 오징어 게임 뭐 이러면서 막 넷플릭스 사장이 언급하고 막 이럴 때는 이게 하면서 주가 막 올라가고 되게 놀랐었었는데 역시 K 컨텐츠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는 않았었고요. 예, 어떤 큰 틀에서의 저력, 한류에서부터 시작해서 K-팝, 이제 K 드라마, 거의 컨텐츠 스토리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결국 이쪽 미디어 엔터가 뭐 K 컨텐츠와 함께 굉장히 반응이 좀 뜨거웠었는데 여러 가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풀리면서 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받았었고요. 메타버스도 가장 먼저 구현되는 게 엔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가수들이 어쨌든 가상 공간에서 이 스타들이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지배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K 콘텐츠는 계속하겠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요. BTS가 이제 빌보드를 장악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미나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상 네. 이거 장악하죠.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는 게 골든글로브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드라마가. 네. 근데 이제 BTS만 하더라도 빌보드 기준으로 보면 싸이 이후에 처음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두 번의 그 수상을 하지만은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드라마하고는 궤를 달리하는데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에서 이번에 고요의 바다가 뜨고 올라갔죠. 네. 고요의 바다 올라간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1등 못했다는데? 와, 이게 저는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아니 1등을 못하고 4등에도 와 예전 같으면 막 엄청난 뉴스가 될 텐데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5게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다. 그리고 솔직히 이 분야에 더 잘 아시지만 5게임 제작자 뭐 예를 들면 DP도 그렇고 뭐 지옥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제작사가 거기만 있나요? 네.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쫙 있단 말이에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음악과 영화에 비하면 훨씬 더 추세적이다. 그리고 이게 자본이 예를 들면 가성비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가성비라는 건 더 업사이드를 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돈 더 주면 더 좋은 작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추세, K 드라마의 추세는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K 뮤직이라는 K 팝이나 K 영화, K 무비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 오래 갈 재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압도하는 건데 한 가지가 약간 뭐 저도 모르겠으나 좀 많이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올해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업종과 그렇지 못하는 당하는 업종을 나눌 때 이 엔터가 특히 이제 이런 컨텐츠가 늘 좀 이 티격태격이 있어요. 이 인플레를 해지한다. 네. 뭐 대공황 때 봐라, 뭐 영화 보고 그랬다. 이제 이런 쪽과 그렇지 못하다. 막상 인플레가 다가오고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뭐부터 줄이느냐. 이런데 투입하는 컨텐츠부터 줄일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저도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에 소신을 못 굳혔습니다. 이거 못 어쨌든 굳혔는데. 올해는 좀 신중해야 되겠네, 그죠? 아니 인플레 진검승부가 나죠 오늘. 올해 이게 정말로 인플레까지 까고 올라가는 정말 종목이라면 대시세가 나겠죠. 네. 네. 인플레 지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지난해 한참 우리가 들었던 신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비투라든지 영끌이라든지 이런 얘기요. 지금 이제 대출 금리 올라가고 대출 조이고 이러면서 다들 좀 어려워졌을 텐데 올해는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 분들 네. 또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이 막히다 보니까 주식으로 갔고 주식이 또 별로 재미없으니까 코인으로 간 거거든요. 젊은 분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비투보다 더 우려되는 게 영끌이에요. 영끌이 뭐냐면은 영혼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네.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거는 본인이 지켜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아니, 지금 본진의 영혼을 써야 되는데 네. 그 본진에서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은 갚으면 돼요. 근데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거는 편업, 그러니까 학생은 학업, 그 회사원은 직업,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의 본진에서 비켜난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실패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를 적절히 쓰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저희보다 조금 더 젊은 세대들에게 영끌은 아니다. 네. 본진을 지켜야 된다. 네. 본진을 훼손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개미, 왕개미, 뭐 슈퍼개미에서 굉장히 우상화해요. 네. 예. 그런 예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런 우상 뒤에는 허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맛봤을 패배감 말이에요. 상실감.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락거지.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거지가 됐다. 투자를 안 해봤더니. 아, 예, 예? 집 그러니까 때문에? 나는 집이 없다. 다른 사람 집 사서 몇 배가 올랐고 다른 사람 주식 사서 코인 사서 몇 배가 오르는 동안 나는 그냥 월급 받고 성실히 일한 거밖에 없다. 근데 난 거지가 돼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사회 문제라서. 네. 그죠? 네. 사회 문제고 큰 이슈이기도 네. 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똑같이 네. 일했던 두 아빠가 한 아빠는 집을 사고 네. 한 아빠는 저축을 했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막 신문, 경제, 뭐 기자 생활 뭐 그 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주기는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죠. 상승과 하강이 있듯이 네. 지금의 집 뭐 천정부지로 더 갈 것 같지만 네. 또 언제 어떻게 되는 건 마치 모르죠. 우리가 네. 2009년, 2010년, 막 98년, 99년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완 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영끌 한 사람이 성공을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나 지금 또 나도 영끌해야지라기보다는 네. 일단 앞서 우리가 거래량 얘기도 했으니까요. 직접 네. 거래량 조금만 더 올해 이미 뭐 됐으니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걸 놓치지 않는 눈을 그리고 그런 타이밍을 좀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루의 경제와 주식을 마무리하는 경주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루의 경제와 주식을 마무리하는 경주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아마 지난해에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적잖이 마음고생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민 주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주식들 요걸 다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계속 어떻게 2022년은 어떨까요? 뭐 어차피 그 주가라는 거를 어떤 잣대로 보느냐, 네. 뭐 실적의 함수거든요. 예,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사는 거고, 네. 실적이 나쁠 것 같으면 주식을 파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실적이 나쁠까요? 그렇지 올해? 않겠죠? 예, 네. 좋단 말이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왜 그러면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에 비해서 그렇게 쩔었냐?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 지금 100 몇십 조 돈이 있잖아요. 네. 100조. 그 주가가 오르려면요.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그 돈이 역동적으로 네. 움직이면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데 네. 기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안 한 거거든요. 음. 작년 말에 겨우 이제 텍사스에 공장 짓는다. 그 발표 네. 하나밖에. 근데 나머지 경쟁 업체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왜곡된 주가라고 보는 거죠.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은 사실 주주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뭐 특별 배당도 하고 아니면 그 돈으로 애플이 매년 사잖아요. 애플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기 주식 사서 소각시켜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 돈이 많은데 네. 소각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주시든지 네. 그것만 하셔도 삼성전자 디스카운트는 아. 상당히 해소될 거다. 이게 국민 주식이란 이름에 걸맞게 관리 좀 해라. 그럼요. 네, 관리 좀 네. 해라. 네. 네. 저는 플러스 알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딱 2주가고 네. 여기에서 이제 9만, 10만까지 터치를 하려면 네.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뭐 한 건은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주가라는 게 또 이렇게 모멘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뭐 하나 터치와 함께 이제 슉 가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한 뭐가 하나 1%가 좀 부족한 상황들. 그래서 저는 마치 통과 의례처럼 삼성전자도 네. 뭐 시스템 반도체든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그래서 뭐 메타버스 얘기도 뭐 살짝 나왔다가 네. 뭐 이렇게 자동차 얘기도 살짝 나왔다가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미래 비즈니스 섹터에서 좀 뭐 하나가 터져줘야 저는 여기서 랠리를 친다. 네. 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가도 9만 전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10만 가려면 플러스 알파. 뭔가 보여다오. 예, 이거 네, 말고 뭔가 뭐 하나 보여요. 더. 예, 우리가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때 이제 시스템 네. 반도체 또 여기에 지금 뭐 TSMC가 한번 붙기도 하고 네. 예, 위탁 생산 파운드리도 하고 여기에서 뭐 하나 탁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허기진다. 뭐 하나 보여다오. 예, 네. 그러면 관리 이제 좀 해다오. 그게 관리는 아니고요. 이뤄내는 거죠. 업적 달성. 업적 달성. SK 그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해야 뭐,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아니 SK 하이닉스 뭐 하나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네. 그 인텔에 네. 메모리 공장 하나 이제 사들인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렌랩. 네.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메모리 반도체를 뭐 미국에 직상장하는 뭐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상장 한다 그러면 여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와 다른 어떤 또 하나의 다른 버전들이 거? 네, 있는데요. 네. 이제 일단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온 거였었고 네. 그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하나하나 구체성 있게. 자,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이 두 주식 한번 얘기를 해봤고 워낙에 많은 분이 가지고 계셔서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올해에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 두 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는지 그걸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늘 그 ESG를 강조합니다. 이건 뭐 정해진 미래잖아요. 네. ESG 중에서도 이 인바이먼트 환경에 관련된 건 지금 뭐 역풍이 좀 불고 있죠. 예를 들면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전염병이 다시 창궐 하니까 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환경이냐 이런 역풍이 붑니다마는 사실은 인간의 안전에 대한 화두는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온 거거든요. 네. 코로나의 여러 가지 발생의 원인을 얘기합니다마는 유력하게 나오는 게 인간이 인간의 동네에 살지 하고 인간이 자연의 동네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기후 문제도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지구촌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파괴하면 이게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결정타가 저는 코로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거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저항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해진 미래인데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쪽은 어때요? 원자력도 뭐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죠. 네. 유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도 넣고 네. 또 천연가스도 넣는다 이런 조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경제가 안 좋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기준점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실 오리지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화두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올 한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물론 제 주변에도 메타버스에 상당한 돈을 넣은 분도 계시고 나스닥이 19,000 간다. 또 이렇게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올해만큼은 우리 옛날 우리 추억의 차화정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범 에너지 네. 플러스 차화정을 올 한해는 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인플레이션을 안타깝지만 못 잡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원자재 쪽에서도 그렇고요, 뭐 공급망 파괴도 그렇고 이제 먹는 치료제 나오면 이제 수요 쪽까지 붙으면은 정말 우리가 한 2008년에 경험했었던 네. 그때 우리의 인플레가 6%대였더라고요. 네. 2007년 8년 네.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이기냐 못 이기냐가 뭐 그 업종이 앞으로 뭐 10년 가든 20년 가든 네. 일단 단기로 놓고 보면 못 버틸 것 같고 버틸 수 있는 게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이게 언제적 차화정입니까? 한 2010년 차화정 같은데 투자자문서에 있을 때 더하기 에너지인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저는 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가는데 그러니까 정유 유가도 가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인 네. 신재생도 그게 이제 뭐 풍력이든 조력이든 태양광이든 네. 오늘 또 언급됐던 이제 원자력은 한번 마지막에 이유가 정말 녹색 투자에 넣는지 안 넣는지 오늘은 초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네. 그 믹스 조합 차화정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저는 올해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새해 첫 방송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장님 나오신다니까 그걸 꼭 물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내 손주한테 주식을 물려주고 싶은데 네. 그 손주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을 하나만 꼽아주면 네. 소장님은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얘기해야 돼요.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시면 사실 제일 좋은데. 손주면 뱅가드 S&P 그 ETF 있죠? 네. 그거 사시면 돼요. 어, 손주가 뭐 앞으로 전 손주가 나오려면 한 10년 있어야 되고 네. 손주가 성인 되려면 적어도 30년 있어야 될 텐데 그럼 3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사시면 되죠. 네. 뱅가드 S&P ETF 그거 사시면 됩니다. 워런 버핏이 자기 죽으면 미망인한테 그거 사주라 그랬잖아요. 미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네. 남아있는 부인한테. 괜찮을까요? 아, 저요? 네. 저는 손주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자식한테. 자식한테 네. 저는 주식은 안 물려줄 것 같아요. 그럼 뭐 물려? 제 때에서 네? 제 부동산. 때에서 끝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철진 전문은 그게 부동산에 아니라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게 지금 30년을 제가 뒤는 못 볼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야, 오늘 우리 저 주식 얘기하다 진짜 부동산 얘기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경주마. 친구들끼리 맥주 먹는 친구들이 호프 한잔 하면서 그런 느낌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느껴주시면 참 좋은데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나 편했고요. 네. 우리 리주영 선배 또 네. 김동완 선배 하여간 뭐 정말 오랜 친분이 있는 분들과 함께 네. 하니까 좀 편안해서 네. 되게 분위기는 좋았었고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또 업시켜가지고 네. 경주마를 또 튼튼하게 빠르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경주마를 1시간씩만 달리게 해주셨는데 한 2시간 달려야 부동산도 얘기하고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시 20분이라서 여기서 1시간 더 가면 경주마 쓰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한 걸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 모두가 내디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주마가 스타트를 한 거죠. 잘 달려가서 2022년에는 모두 다 멋진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첫 시간이었던 경주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2022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